5억 5천만 년 전 바다 밑바다. 조용합니다. 부드러운 몸의 생물들이 미생물 네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포식자도 없습니다. 먹히는 것도 쫓기는 것도 싸우는 것도 없는 세계. 3편에서 봤던 에디아카라 생물군입니다. 러그매트처럼 납작한 디킨소니아, 이파리를 닮은 차르니아. 이들은 6억 년 가까이 변하지 않은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세계가 끝납니다. 불과 2천만 년 만에. 지질학에서 2천만 년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지구 역사 46억 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하면 2천만 년은 6분입니다. 이 6분 동안 벌어진 일이 그 전 20시간 동안 벌어진 일보다 극적입니다.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동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단단한 껍질을 가진 동물, 눈을 가진 동물, 이빨을 가진 동물, 도망치는 동물, 쫓는 동물, 숨는 동물, 파고드는 동물. 오늘날 존재하는 동물문의 거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문이라는 건 생물 분류의 가장 큰 단위입니다. 절지동물문, 연체동물문, 척삭동물문, 곤충도, 조개도, 물고기도, 인간도 전부 문이 다릅니다. 이 거대한 분류체계의 뼈대가 불과 2천만 년 만에 한꺼번에 세워진 겁니다. 30억 년 동안 연습만 하던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풀 편성으로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입니다. 이 폭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버제스 셰일. 1909년 고생물학자 찰스 월콧이 말을 타고 산길을 오르다 이상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바위를 쪼개자 기이한 화석들이 쏟아졌습니다. 5개의 눈을 가진 생물, 몸 양쪽으로 가시가 솟은 생물,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생물. 지금까지 본 어떤 생물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월콧은 이 화석들을 기존 분류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이 화석들을 다시 연구한 과학자들이 깨닫습니다. 이건 기존 분류에 넣을 수 없다고. 완전히 새로운 동물들이라고. 5억 년 전의 바다. 그곳에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 길이 1m. 캄브리아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새우를 닮은 몸, 앞쪽에 2개의 갈고리 팔, 원반 모양의 입. 이 입이 삼엽충의 단단한 껍질을 부수고 먹었습니다. 1m라고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전까지 가장 큰 동물이 손바닥 크기였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당시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그리고 삼엽충, 캄브리아기를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3억 년 넘게 바다에서 번성했습니다. 단단한 껍질로 몸을 감쌌고 위험하면 공벌레처럼 몸을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엽충의 진짜 무기는 껍질이 아닙니다. 눈입니다. 삼엽충은 눈을 가진 최초의 동물 중 하나입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렌즈로 이루어진 복합 눈. 이 눈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왜 갑자기였을까요? 30억 년 동안 단순한 생물만 있다가 왜 하필 5억 4천만 년 전에 폭발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올라갔다. 유전자가 복잡해졌다. 대륙이 갈라지면서 환경이 바뀌었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2003년 영국의 동물학자 앤드루 파커가 흥미로운 가설 하나를 내놓습니다. 빛 스위치 가설.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방아쇠를 당긴 건 눈이라는 겁니다. 눈이 진화하기 전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캄브리아기 직전, 에디아카라 시대. 바다 밑바닥에 사는 생물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화학물질의 냄새, 물의 진도, 직접 닿는 접촉,
전부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동하는 감각입니다. 바로 옆에 먹이가 있어도 모를 수 있고, 바로 옆에 적이 있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만 더듬으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생겼습니다. 빛이 켜진 겁니다. 멀리 있는 먹이가 보입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적이 보입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볼 수 있는 포식자는 엄청난 이점을 얻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눈으로 보고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먹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합니다. 숨어야 합니다.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군비 경쟁이 시작됩니다. 포식자가 눈을 갖추자 피식자는 단단한 껍질을 만듭니다. 캄브리아기 이전에는 껍질을 가진 동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껍질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볼 수 있는 포식자가 없었으니까요. 껍질이 두꺼워지자 포식자는 더 강한 이빨과 집게를 만듭니다. 피식자는 가시를 세웁니다. 어떤 생물은 빠르게 헤엄치는 쪽으로 진화합니다. 어떤 생물은 바닥속으로 파고들어 숨쉽니다. 어떤 생물은 몸 색깔을 주변과 비슷하게 바꿉니다. 위장의 시작입니다. 공격과 방어, 속도와 갑옷, 위장과 탐지. 캄브리아기 바다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양쪽 모두를 빠르게 진화시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레이더가 발전하고 제트 엔진이 만들어지고 컴퓨터의 원형이 탄생했습니다. 냉전이 우주 경쟁을 낳았고 그 결과 인류가 달에 갔습니다. 인터넷도 원래 미국 국방부의 군사통신망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쟁과 위협이 발전을 가속시키는 건 5억 년 전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엽충의 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엽충의 눈은 복합눈입니다. 수백에서 수천 개의 작은 렌즈가 벌집처럼 빼곡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잠자리나 파리의 눈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렌즈의 재료가 방해석입니다. 광물 결정으로 렌즈를 만든 겁니다. 방해석은 빛을 통과시키면 이중상이 생깁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삼엽충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방해석 결정의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이중상을 제거한 겁니다. 5억 년 전 동물이 광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인간이 이 원리를 이해한 건 17세기입니다. 어떤 삼엽충의 눈은 360도를 커버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삼엽충은 눈에 차양까지 달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막아 앞이 더 잘 보이게. 5억 년 전 바다에서 이미 선글라스를 발명한 셈입니다. 눈만으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산소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편에서 봤던 산소혁명, 기억하시죠? 캄브리아기 직전,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임계점을 넘깁니다. 산소가 충분해지면 동물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내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포식자가 먹이를 쫓아가려면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산소 농도가 낮았던 시절에는 쫓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산소가 포식을 가능하게 했고 눈이 포식을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3편에서 봤던 유성생식입니다. 유전자가 섞이면 4번 다른 조합이 나옵니다. 다양한 변이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그중 환경에 맞는 것이 살아남습니다. 군비 경쟁의 속도를 유성생식이 뒷받침한 겁니다. 산소가 무대를 깔았고 유성생식이 변이를 공급했고 눈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30억 년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의 결과로 바다에는 전에 없던 생물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바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디아카라 시대의 조용한 정원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수백 종의 동물이 뒤엉킨 복잡한 세계입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동물군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절지동물.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 그룹입니다. 곤충, 거미, 새우, 개, 전부 절지동물입니다. 현재 알려진 동물종의 약 80%가 절지동물입니다. 캄브리아기 바다에서 이들의 조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엽충이 대표 주자였고 아노말로카리스 같은 거대 포식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은 연체동물. 조개, 달팽이, 오징어의 조상입니다. 부드러운 몸을 가졌지만 껍질로 몸을 보호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소라처럼 나선형 껍질을 가진 종류가 나타납니다. 극피동물도 등장합니다. 불가사리, 성게, 해삼의 조상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오각대칭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좌우 대칭인데 이 녀석들만 별 모양입니다. 캄브리아기 바다에서 이미 이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와 관련된 동물이 있습니다. 척삭동물. 등 쪽에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막대, 즉 척삭을 가진 동물입니다. 이 척삭이 나중에 척추로 바뀝니다.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전부 척삭동물의 후손입니다. 당신도 척삭동물입니다. 캄브리아기의 바다에서 이 척삭동물의 조상 후보가 발견됐습니다. 하이코익티스. 중국 청장 화석지에서 나온 화석입니다. 길이 약 3cm, 새끼손가락 한 마디 크기입니다. 눈이 있고 아가미 같은 구조가 있고 등 쪽에 척삭이 있습니다. 이것이 5억 2천만 년 전의 물고기 비슷한 동물입니다. 캄브리아기 바다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중 하나였을 겁니다. 아노말로카리스에게는 한입거리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동물의 후손이 물고기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공룡이 되고 결국 우리가 됩니다. 5억 년 전 가장 약했던 녀석의 후손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캄브리아기 이후에도 바다 생물의 다양화는 계속됩니다. 오르도비스기. 약 4억 8천만 년 전에서 4억 4천만 년 전까지. 이 시기를 오르도비스기 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캄브리아기에서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면 오르도비스기에서 그 틀 안에 종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산호초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거대한 구조물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산호초는 물고기와 무척추 동물에게 집과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산호초의 전체 해양 생물의 약 25%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때입니다. 완종류가 번성합니다. 조개처럼 두 장의 껍데기를 가진 동물입니다. 오르도비스기 바다 밑바닥의 주인이었습니다. 두 종류도 등장합니다. 오징어와 문어의 먼 조상입니다. 이 시기의 두 종류 중에는 껍질 길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캄브리아기에서 시작된 분비 경쟁이 오르도비스기를 거치면서 바다 생태계를 완성시킵니다. 복잡한 먹이 그물, 다양한 서식처, 공격과 방어의 끝없는 경쟁. 바다라는 무대가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완성된 무대 위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4억 4,400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말.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산호초가 얕은 바다를 가득 채우고 삼엽이 바닥을 누비고 수미터짜리 두 종류가 꼭대기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1억 년에 걸쳐 완성된 바다 생태계. 그런데 이 풍요로운 세계가 무너집니다. 해양 생물의 약 85%가 사라집니다. 5대 대멸종 중 첫 번째,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반구에 거대한 대륙이 있었습니다. 곤드와나. 지금의 아프리카, 남미, 남극, 호주, 인도가 합쳐진 초대륙입니다. 이 곤드와나가 천천히 남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대륙이 남극의 자리를 잡자 대규모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빙하가 커지면 바닷물이 얼어붙습니다.
바닷물이 얼면 해수면이 내려갑니다. 해수면이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얕은 바다가 사라집니다. 오르도비스기 생물 대부분은 얕은 바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산호초, 완종류, 삼엽충, 전부 대륙 주변의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가 줄어든 겁니다. 집이 사라진 겁니다. 바다 수온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에 적응해 있던 생물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 가까운 거리에서 별이 폭발하면 강력한 감마선이 쏟아집니다. 이 감마선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자외선이 바다 표면을 강타했을 가능성.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빙하만으로 85% 멸종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학자들이 이 가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삼엽충 종류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산호초가 크게 줄어듭니다. 완종류가 타격을 입습니다. 1억 년에 걸쳐 쌓아올린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이 편에서 봤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24억 년 전, 산소가 지구를 뒤덮었을 때 혐기성 생물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도 지구 생명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소를 독이 아닌 연료로 쓰는 생물이 나타났고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대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85%가 사라졌다는 건 15%가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15%에게는 텅 빈 세계가 주어집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바다, 비어있는 서식처, 빈 생태적 지위. 이것은 재앙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살아남은 생물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산호가 산호초를 다시 세웁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들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 생물이 바다 밖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대멸종이 끝나고 실루리아기가 시작됩니다. 약 4억 4천만 년 전, 바다 생태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동안 육지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오르도비스기 암석에서 식물 포자 화석이 발견됩니다. 약 4억 7천만 년 전의 것입니다. 아직 줄기도 잎도 없는 이끼 같은 존재. 하지만 이것이 육지에 발을 디딘 최초의 식물입니다. 왜 바다를 떠났을까요? 바다에는 경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후 바다는 전쟁터였습니다. 반면 육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쟁자도 없고 포식자도 없습니다. 햇빛은 바다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물속에서는 빛이 깊이 들어갈수록 약해지지만 육지에서는 햇빛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에게 이것은 엄청난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 밖은 위험합니다. 건조합니다. 자외선이 쏟아집니다. 몸을 지탱해줄 물이 없으니 중력을 혼자 버텨야 합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나간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한 가지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 편에서 봤던 산소 혁명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산소가 대기 상층부에서 오존을 만들었습니다. 오존층, 자외선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오존층이 없었을 때 육지는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쬐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육지가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27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산소가 20억 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육지의 문을 연 겁니다. 실루리아기, 약 4억 3천만 년 전, 쿡소니아, 최초의 관다발 식물입니다. 키가 몇 센티미터, 잎도 없고 꽃도 없고 뿌리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가느다란 줄기가 갈라지며 위로 뻗은 것이 전부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관다발,
물과 영양분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관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도 살 수 있습니다. 쿡소니아는 이 능력으로 내륙 깊숙이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식물 다음에는 동물이 따라옵니다. 실루리아기 후반 약 4억 2천만 년 전, 절지동물이 육지에 나타납니다. 전갈의 조상, 노래기의 조상. 아직 작고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초의 육상동물입니다. 몇 센티미터짜리 풀과 작은 벌레. 이것이 4억 년 전 육지의 전부였습니다. 지금의 숲과 초원과 도시가 시작된 곳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35억 년 전 최초의 세포가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27억 년 전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억 년 전 세포가 세포를 삼켜 복잡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5억 4천만 년 전 눈이 열리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생명이 폭발했습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30억 년의 준비가 만든 폭발이었습니다. 이 폭발이 없었다면 삼엽충도, 물고기도, 공룡도,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폭발 이후 생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멸종이 와도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것들이 빈 세계를 다시 채웠습니다. 이제 생명은 바다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센티미터짜리 풀이 처음 육지에 뿌리를 내렸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이 육지를 덮고 곤충이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어 땅 위로 올라옵니다. 생명이 바다를 떠나는 이야기. 5편에서 만나겠습니다.